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3주차 회복 탄력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자기주도 능력 말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잘 맺어야 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대인관계 능력이란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말하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 능력이 또 저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소통 능력, 두 번째 공감 능력, 세 번째 자아 확장력. 그래서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은 좀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아 확장력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하워드 가드너 얘기 계속 나오지만 그가 얘기한 다중지론의 그래요? 소리가 작은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목소리를.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좀 나아졌나요? 네. 예. 그 다중지론에 있어서 대인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다니엘 골만이 이야기할 때는 또 사교지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이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의 핵심이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몸에 배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내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능력이고, 그래서 그 공감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책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소통 능력은 책으로 보면 158페이지예요. 그런데 상대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너무 좋죠.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 기술. 우리 너무 갖고 싶은 그런 능력인데 소제목이 소통은 기술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술은 뭐죠? 내가 배워서 자꾸 반복해서 익히면 가능한 능력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내가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간관계는 때로 양날의 칼과 같다. 원만할 때는 이렇고 갈등일 땐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근원이자 긍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강한 회복 탄력성이 기반이 되지만 완벽하죠. 그죠? 근데 갈등의 인간관계는 불행 그 자체이고 부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회복 탄력성을 갉아먹어서 한 인간을 파멸에 몰아넣기도 한다. 극단적일 땐 뭐 자살이나 우울증,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맨 밑에 보면 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사실 이런 원만한 거나 뭐 갈등의 인간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다. 사회적 가치? 어떤 거?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아랫단락에 보면 첫째 줄, 사업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소통 능력이 좋아야 자신이 원하는 걸 획득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타인을 설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기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그 159페이지 맨 끝단락, 이제 끝단락 첫 줄에 나와요. 소통은 일종의 기술이다. 기술의 습득에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의 기술을
잘 갖고 싶다면 여기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서 조금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럼 어떠한 사람이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말만 잘하면 되는 걸까? 네, 넘어가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그 6번째 줄 보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잘한다거나 뭐 농담이랑 뭐 재치로 사람을 웃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로만 하는 것이 소통일까? 그럼 말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에 보면 소통의 두 가지 차원 해서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메시지 그리고 관계 형성이나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걸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1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이러한 소통이란 것은 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서 말인데 모두 일정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줄을 보면 관계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나온 걸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이 문장에서 메시지는 영화 볼까? 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의 메시지인데 사실 여기에 관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담겨 있을까? 우리 같이 영화 볼 정도로 친하잖아 라는 그런 관계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이 두 가지 차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메시지 위주로 대화를 건넸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 메시지가 담긴 말을 관계 위주로 받아들였을 때 조화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부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남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가가지고 부인을 보자마자 밥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부인 입장, 그것은 이제 남편은 그 문장에서는 그냥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밥이 필요해. 밥을 줘. 그죠? 밥을 달라는 메시지였는데 부인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메시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밥을 달라고 하다니 내가 뭐 식당 주인이야?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는 그런 부조화. 이럴 때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충돌 때문에 인간 관계에 갈등이 대부분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164페이지 윗달락 중간 부분 보면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누가 말하는 것이 이게 메시지일까? 아니면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걸까? 매번 집중해서 착착 알아두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장면 이야기 밑에 보면 164페이지에서요.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서로 경험을 공유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메시지일까? 뭐 관계에 대한 내용일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중매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많기 때문에 뭐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 음악, 스포츠 이런 것들을 주제로 대화를 해 나간다면 소통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이미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유된 경험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상대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리라는 그런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공유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소통을 할 때. 같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도 생기면서 편안한 사이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맛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리라는 믿음의 소통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밑에 날씨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공통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옛날에 뭐 아주 촌스러운 이미지로 우리는 느끼기에 되지만 뭐 귀부인이 손수건을 딱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떨어진 손수건이라는 것을 둘 사이에 이제 공유하게 된 경험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그런 공유된 경험이 여기서는 아주 잘 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공유된 경험도 없는데 어떤 지하철에서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짜고짜 네, 이상형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소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공유된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소통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소통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왜 우리가 소통이 잘 될까 안 될까라는 불안함에 빠지게 될 건지 그 얘기를 여기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뭔지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에서 말해 주거든요. 우리가 영양제를 왜 강조하죠?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원인을 우리는 짚어주기 때문에 영양제를 강조하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통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소통 불안인데, 그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167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다한 자기 제시의 동기.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러니까 잘 보이려는 욕심이 클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떨리는 이유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 밑에 나오죠. 부족한 자기 지시의 기대감. 즉,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수록 소통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감소시키려면, 이 두 가지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세 번째 줄에. 168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잘 보이려는 욕심을 낮추고, 그리고 내가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면 소통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좀 당당하게 소통에 임하면 내가 불안함을 좀 덜 수 있다. 그래서 169페이지 세 번째 줄에도 타인의 시선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사실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말로 하게 되지만 언어로만 사실 되진 않죠. 바디랭귀지라는 말이 있듯이 몸짓이나 표정도 우리 소통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표정도 그렇고, 내 몸짓과 손짓도 다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보이려는 욕심을 낮추고,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서는 또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170페이지로 지금 넘어갔고 1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기 높임, 자기 낮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높임이란 내가 잘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해서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거고, 자기 낮춤은 좋은 말로 이제 겸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내가 원하는 소통의 결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뭐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할 때 너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교수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사실 자격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시작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겸손한 교수보단 사실 자기를 더 어필하는 교수를 더 능력 있는 교수로 골랐다라는 사례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7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을 보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호감과 존중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왠지 호감을 주면서 존중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소통 능력의 핵심이다. 네. 호감도 받고 존중심까지 받는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77페이지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비언어 행위, 미소,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표현 등은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되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기조절 능력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긍정적인 정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야말로 정말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거든요. 내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나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소통도 더 자신감 있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호감을 주기도 하고 존중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인관계 능력에서 소통 능력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볼게요. 공감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경청을 훈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감의 원리를 이해하래요. 공감의 원리. 우리가 공감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상대방이 공감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라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또 느끼게 되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표정만 찡그려도 우리는 똑같이 내가 마치 역겨운 냄새를 맡은 것처럼 불쾌한 느낌을 받는 그런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어떤 신체의 다리를 이렇게 간지럽힌다라든지 긁을 때 나도 비슷한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는 뇌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다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영화에서 배우들이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 그런데 재밌는 건 감각적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고통에 수반되는 감정적 측면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그런 것이죠. 보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 181페이지 중간쯤에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 여성의 공감 능력은 그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182페이지에는 마음이론, 그래서 역지사지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역지사지는,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끼는 것. 네. 이런 능력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은 것은 185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감할 수 있는 뇌가 활성화될 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이 뇌는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1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인 기본 상태에서도 이 내측 전두엽 요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은 이게 바로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밑에 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차분히 있을 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때때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성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할 때는 혼자 조용히 차분하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은 밀접하게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면 공감 능력의 남녀 차이 그 밑에 줄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남자의 뇌는 여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많이 깎여나간 상태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라고 화가 나는 것이 조금은 감안을 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 이미 그런 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186페이지 중간에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여자는 불만이나 감정의 변화를 되도록 구체적인 언어적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남자는 상대방 표정 읽기에 있어서 여자보다 훨씬 둔감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혹시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낸다면 내가 감정 변화를 미처 몰랐구나 라고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의 비밀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187페이지요. 그 소제목 첫 번째, 남자든 여자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바로 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간 단락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 성인들은 웃는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다라고도 나와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자, 긍정적인 정서가 딱 유발이 됐을 때 웃는 표정이 되고 웃는 표정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라는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생기고 신체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순서를 겪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신체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면 감정 인식을 그렇게 할 수도 뇌를 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긍정적 정서도 마찬가지다. 긍정적 정서를 뇌에 유발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웃는 것이다. 그래서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뇌는 즐겁고 기분 좋다고 느끼게 되면서 쉽게 긍정적 정서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서 도파민을 또 분비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쉽고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실험이 있죠, 여러분. 막대를 무는 것, 이렇게 치아로 무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 펜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로 이 펜을 물게 되면 내 얼굴은 웃는 모양이 되죠. 190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물고 있는 바람에 웃고 있는 표정이 되는데 그것으로 내 뇌가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1페이지 위에 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도 행복해 보이고 세상도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밑에 행복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온다기보다는 행복한 관계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성공적 유지를 위해선 먼저 긍정적 정서를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긍정적 정서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얼굴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들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도 그거를 경직되지 않게 드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 그 표정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경청을 하는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인데 그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표정에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성공적인 소통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 있다. 공감적 경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네. 그래서 맨 끝에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이 네, 1분 남았네요. 공감 능력에 대해서 봤는데 어쨌든 경청을 잘 해야 되고 긍정적 경청을 해야 될 때 긍정적 정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은 단순하게 밝은 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자아 확장력에 대해서 이제 빨리 저희가 가볼게요.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야 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아 확장력은 그럼 뭘 말할까? 그 페이지 192페이지 첫 번째 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자아 확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범위가 훨씬 더 넓다면 나는 자아 확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196페이지 위에 보면 보다 높은 자아 확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게 가능하고 그리고 나는 너, 너는 너 이렇게 경계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의 느낌도 나의 느낌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큰 것. 그게 바로 자아 확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락의 맨 밑에 보면 우리 이 책의 첫 부분부터 반복되어 나온 그 섬 연구 있죠? 카우아이 섬 이야기. 어려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아이들이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자아 확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자아 확장력이야말로 세상을 타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공감 능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가짜 어미 실험을 한 이야기가 나오죠. 붉은 털 원숭이 실험들이 나오는데 아기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아기 원숭이의 뇌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 아기 원숭이가 애착을 가지는 것은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짜 어미가 아니고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가짜 어미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애착을 많이 느낀,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더 느낄 수 있는 원숭이가 뇌가 잘 성장하더라.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이 격리되고, 그리고 차갑고, 그리고 그냥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냥 음식만 제공되는 이렇게 자란 그러니까 원숭이들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페이지, 200페이지, 둘,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만 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레스텍이 말하는 뇌는 사회적 실체다라는 거는 은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그런 따뜻한 공감 그리고 애착 그런 게 해소가 된 경우에만 뇌가 쭈그러들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실체라는 말이 정말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거는 어떤 교육의 정도 차이도 아니고 그냥 공감 능력의 개인차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공감을 잘해주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페이지 중간 부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절 중간 부분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트만 교수의 이혼 방정식과 연속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얘기를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그 수신, 나를 닦는 것이 자기 이해 지능을 높여야 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 통제, 충동 통제, 원인 분석 이것이 수신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가 가족을 화목하게 꾸려나간다라는 건데 가장 먼저 가족의 기본 단위 부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부부 관계가 틀어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정적 감정 표현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경멸하고 냉소를 표현하는 그런 부부들은 잘 이혼을 하더라. 네, 그래서 그 부부들이 애착을 가지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조금만 죄송해요. 시간이 늦어져서. 첫 번째, 안정적인 사랑을 가지는 그런 안정적 사랑의 유형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고 회피적 사랑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부들은 서로 너무 친해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거리를 두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불안한 사랑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강박을 보이는 걸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는 해당이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이 안정적인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사랑의 유형에 속한다 또는 회피적 사랑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 사랑으로 나를 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자아 확장력 향상의 핵심. 자, 여기 나와 있는데 207페이지 중간 좀 아래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성공적이라면 내 삶 자체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수천 년 전부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많이 없어졌다. 왜냐? 지금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그런 장치들은 다 임금 노동자로서 요구되는 자질들만 가르치고 있다.
언어나 수리 능력을 강조하는 것들, 그게 이제 20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요.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인간관계의 덕목, 인간관계, 이것은 사실 리더가 되기에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잘 해나가는 리더도 물론 우리가 욕심내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리더가 바로 나니까 이런 관계의 덕목에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이 나지 않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 보면은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21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논할 첫머리에서 공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 즐거움, 화내지 않음. 이게 다 또 뭐라고 하죠? 긍정적 정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잘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리더의 이상형이라고 이 책에서는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정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데도 훨씬 더 좋겠고, 또 친구와 관계를 잘 맺어간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게 또 거꾸로 나에게는 긍정적 정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우리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을 좋은 친구는 높여줄 것이고, 이렇게 높아진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회복 탄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밑에 깔린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를 맺을 때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9분이나 지나갔네요.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뺏은 거를 사과드리면서 오늘 회복 탄력성의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마지막 4번째 회복 탄력성의 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종료하겠습니다.